네, 전국에 계신 경찰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시리즈로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 최초로 시행된 1회 시험이죠. 언어 논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작년 11월에 시행된 시험이라서 더 빨리 해설 강의를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여러 가지 강의 일정이 겹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설 강의를 선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는 경찰대가 언어논리 예시문항 25문제를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그 25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해설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작년 본 시험 문제 25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다루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유형별로 끊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0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으로 언어논리 수업을 진행해서 그중에 이제 최종 합격생이 2명이 배출이 됐고 더 고무적인 것은 2명 다 언어논리 점수가 70점이 넘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언어논리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70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한 고득점인데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기출문제를 접근해야지 이 난이도에서 7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할지 좀 실전적인 전략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강사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6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25문제를 시험장에서 풀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미 답과 해설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해설하는 건 사실 저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것 같다. 그런 전략적인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1차 시험 기출 문제고요. 언어랑 언어 논리랑 영어가 합본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언어 논리 해설을 하겠습니다. 잠깐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제가 이제 미리 유형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요. 유형으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언어 이해, 추리 추론, 논리 퍼즐, 논증 비판, 종합 판단. 요거는 제가 임의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2022년에 경찰대학교에서 예시문항을 발표할 때 사용했던 기준을 저도 그대로 사용을 한 건데 다만 이제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예시문항에서는 추리추론과 논리 퍼즐을 합쳐가지고 그냥 추리추론이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저는 이 논리 퍼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따로 접근하는 편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문제를 따로 뺐습니다. 보시면 언어 이해가 총 7문제, 추리추론이 논리 퍼즐이 아닌 순수 추리추론 문제가 4문제, 논리 퍼즐 4문제, 논증 비판 5문제, 종합 판단은 이제 1지문 2문항 혹은 1지문 3문항 요형인데 5문제 해가지고 25문제가 구성이 돼 있고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주제를 보면 과학기술 지문이 지문으로 보면 22지문 중에 9문항, 문제로 보면 25문제 중에 10문제에서 40% 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뭐 후기 같은 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았다. 작년에 공개된 뭐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는 7급 피셋보다는 살짝 어렵고 그래도 5급 피셋보다는 조금 쉽다라는 평이 대다수였는데 이번에 공개된 본고사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5급 피셋보다 훨씬 어렵고 리트와 피셋을 합쳐놓은 느낌이다. 그거보다 더 어렵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다는 평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어본 결과로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언어이해 문제에 대해서 1, 2, 3, 4, 5, 6, 7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것도 7문제를 다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니까 두 파트로 끊어서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설 강의를 들으실 때는 문제를 미리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 학습 효과가 더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1번부터 4번까지를 풀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이런 종류의 언어의 문제는 웬만하면 특정 부분의 정답의 근거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래도 학생들이 한 초반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까지는 빨리 풀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편인데 이 문제들의 경우에는 지문을 읽어도 선지에서 지문의 근거가 명확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처음에 초반부 4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데까지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전략까지 해서 한번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습관인데 항상 이렇게 지문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제 앞에 이렇게 문단 번호를 붙이는 편이에요. 이거 뭐 번호 붙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번호를 붙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이네요. 다양성을 옹호하는 견해와 토론 문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상대주의에 호소하는데 상대주의는 보편 가치가 없으므로 옳은 것이 다른 문화에서 그럴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논리학적 진술 하나가 나옵니다. 상대주의가 옳다면 우리는 더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자, 이거는 논리학적 진술이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 가급적이면 기호화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1번의 1문단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조금 잡아내야 되냐면 상대주의가 옳다면 우리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명제잖아요. 명제,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가 추론이 되냐면 우리가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것은 뭐가 옳지 않다는 거다? 상대주의가 옳지 않다는 거다.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이런 논리학적 진술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의 이름이 언어 논리인 거예요. 좀 더 볼게요. 만일 우리가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면 토론은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라면 토론은 의미가 없지만 상대주의를 거부할 때 생기는 문제는 과연 우리가 다양성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도 똑같이 논리학적 진술을 제가 잡아낼게요. 자, 어떻게 잡아내냐면 잘 보세요. 아하. 자, 진리가 무의미하다면, 진리가 없다면 토론은 무의미하다. 라는 진술이 있는 거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뭘 잡아낼 수 있냐면 토론 문화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상대주의가 옳다면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다면 토론이 무의미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모두 잡아낼 수 있냐면 상대주의가 옳다면 토론이 필요 없다는 사실도 잡아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대우를 취해서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이 유의미하다면 상대주의가 옳지 않다.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1문단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문단은 이 정도. 2문단으로 넘어갈게요. 토론 문화는 누구나 동의하게 될 올바른 삶의 유일한 방식을 토론을 통해 찾을 수 있음을 전제하지 않는다. 토론 문화는 다양한 견해들과 양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론 문화 저는 이렇게 쓸게요. 얘는 논리적 진술이라고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토론 문화와 다양성이 양립할 수 있다. 뭐가 아니다. 획일성이 아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이를테면 자, 여기서 이를테면 사례죠. 사실 사례에서는 어떤 새로운 논리학적 진술이 유의미하게 주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읽을게요. 쭉 친구 훌륭한 삶을 사는 방식 다를 수 있다. 왜 다양성 존중하니까 예컨대 안 읽습니다. 왜 새로운 정보 없을 테니까요. 토론 문화를 승인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다. 훌륭한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과 가치에 의존하며 검토와 비판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요구한다. 마지막에 유의미한 진술. 그렇다면 토론 문화가 의미 있다는 사실은 진보의 가능성을 함축한다. 아,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토론은 뭐를 함축한다? 진보를 함축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이끌 수 있냐면 진보의 가능성이 없다면 토론은 무의미하다. 자,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3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도덕과 관련해서도 진보가 있다. 이를테면 노예제가 없는 사회가 노예제가 있는 사회보다 진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개념에도 문제가 많다. 뭐 예시를 들어요. 예시는 뭡니까? 그냥 진보가 많은 문제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읽습니다. 러프하게 넘어갈게요. 그렇다고 진보 개념 폐기할 필요는 없다. 왜? 무엇을 진보로 여길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보에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진보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진보가 있다. 마지막은 끝까지 봐. 진보의 다양성이 있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럼 3문단은 그냥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은 진보, 얘도 다양성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의 진보 개념만 있지 않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 어떤 거를 추려했는지 보세요. 저는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진술만을 추렸어요.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학적으로 훈련이 많이 되시게 되면 이거를 필기하지 않고도 이제 머릿속으로 다 집어넣어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게 더 좋은 방식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데 지금은 이제 훈련하는 단계니까 이 정도의 내용을 추린 상태에서 선지 판단을 갈게요. 자, 선지 판단 됐는지 1번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토론 문화가 의미 있다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우리가 추론했던 내용이죠. 1문단. 선지 근거로는 1문단. 맞는 내용이에요. 2번. 상대주의가 옳거나 진보가 가능하지 않다면 토론 문화는 의미가 없다. 이 선지가 까다로운 이유는 1문단과 2문단의 내용을 합쳐야 되는데 자, 아까 진술 필기한 걸 볼게요. 이 부분. 상대주의가 옳다면 이거 지워졌네요. 보세요. 상대주의가 옳다면 토론 문화 무의미하다. 1문단에 있었고 그다음 진보가 가능하지 않다면 토론 문화 무의미하다. 이 두 개가 합쳐서 나오는 게 2번 선지예요. 그러니까 2번 선지가 까다로웠던 이유는 두 문단에 있는 내용을 합쳐야지 판단할 수 있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단순 일치 문제는 한 문단의 특정 문장에 웬만하면 정답 근거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를 좀 까다롭게 만든 거죠. 1번 문제부터. 이것도 맞는 거고 3번. 이거는 그냥 3문단에 바로 나오죠. 이러한 진보 개념에 문제가 있다. 그냥 넘어갈게요. 4번. 맞죠? 왜? 진보는 다양성을 인정하니까. 틀린 게 5번인데 토론 문화를 받아들이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올바른 삶의 유일한 방식을 찾게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랬는데 아니죠. 뭐라 그랬냐면 이 대놓고 말하잖아요. 토론 문화는 누구나 동의하게 될 유일한 방식을 존재하지 않아요. 다양성과 양립 가능해요. 그래서 정면으로 틀린 진술이죠. 틀렸다는 근거는 이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번의 정답이 5번인데 사실 1번 문제 치고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유의미한 진술들이 많았고 1, 2, 3, 4번 선지가 다 틀리다는 걸 판정해야 5번의 정답 선지로 갈 수 있으니까 1번 치고 까다로웠다. 예. 뭐 까다로운 문제를 제가 뭐 쉽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번호 매길게요. 2번은 어려웠어요. 얘는 왜 어렵냐면 2번 문제 특징은 정보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유의미한 진술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정보량이 많아서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선택지가 약간 좀 찌질해요. 선택지가. 그래서 문제를 조금 전형적으로 까다롭게 만드는 수법을 출제자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조개기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자, 이런 거 5가지 관찰과 3가지 요인. 자, 이런 거 전부 체크하시면 되죠. 첫째, 모든 종은 개체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어쩌고 번식 능력. 둘째, 일정하게 유지. 셋째, 환경 제한적. 넷째, 동일하지 않다. 유전된다. 자, 파편적으로 막 정보를 나열하고 있어요. 사실 요거를 일일이 정리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일단 정리를 해보긴 할게요. 1문단에. 자, 5가지 관찰. 5가지 관찰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1, 2, 3, 4, 5 넘버링 할게요. 분명히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은 문제 푸는데 결정적 정보로 사용이 될 거고 어떤 거는 아닐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 뭐가 사용되고 뭐가 사용 안 될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자, 첫 번째는 모든 종은 이 보편 양화사입니다.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개체군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세 번째, 환경 자원은 제한적이다. 네 번째, 동일한 개체는 없다. 다섯 번째, 형질 다양성은 유전된다. 이 문단 갑니다. 자, 필요 조건. 자, 여기서 논리적으로 하나 체크할게요. 자, 필요 조건. P면 Q라고 할 때 Q를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동치는 나Q이면 나P이다. 나Q이면 나P라고 할 때 Q를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논리학적 개념이니까 꼭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2문단 필요 조건에 대한 진술 3가지. 첫째, 개체군의 특정 형질에 대한 변이. 둘째, 유전. 셋째, 생식 성공의 차등. 끝이죠. 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 조건이니까. 정리할게요. 2문단 필요 조건도 3가지. 넘버링 할게요.
자, 첫 번째 개체군 내 특정 형질 변이. 둘째 변이의 유전 가능성. 이거 없으면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필요 조건이니까. 셋째는 생식 성공 능력 차등.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아마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문단 가겠습니다. 자연 선택의 결과는 적합도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데 적합도 결정 요인도 3개다. 첫째, 개체의 적합도는 개체군 내에서 특정 형질을 드러내는 유전자형, 표현형 비교 측정. 둘째, 환경 요인에 따라 결정. 셋째, 개체군 내에서 한 생물이 다른 생물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상대적인 번식 성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정리합니다. 넘버링 똑같이 1, 2, 3 할게요. 첫째, 개체군 내에서 적합도 결정 요인. 개체군 내에서 특정 형질을 드러내는 서로 다른 유전자 혹은 표현형 비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줄여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가 환경의 요인에 따라 결정. 그러니까 환경 요인. 적합도 결정 요인이라고 했으니까요. 환경 요인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셋째는 상대적인 번식 성공도. 근데 어디에서? 자, 개체군 내에서. 같은 개체라는 거죠. 한 생물이 다른 생물에 비해. 제가 지금 범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개체군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군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생물 개체인 거예요. 거기서 생물 개체의 상대적 번식 성공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일단 제가 출제자라면 필요 조건 가지고 문제 만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개체군 내라 그런 거를 여러 개체군끼리 이런 식으로 좀 장난치지 않을까. 범주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웬만하면 예민하게 반응 못할 테니까. 그리고 제 예측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자, 선지 볼게요. 문제는 뭡니까? 다인의 생각 볼 수 없는 것은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번식 능력의 종간 차이는 적합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죠. 1번이 틀렸습니다. 적합도 결정 요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체군 내에서 한 생물이 다른 생물. 여러분, 개체보다 상위 개념이 종이죠. 맞죠? 개체군보다 상위 개념이 종이에요. 그러면은 종간 차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군 안에서 생물끼리의 차이니까 1번은 뭡니까? 범주를 틀리게 쓴 거죠. 종간 차이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렇게 범주 진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1번을 보고도 되게 맞는 말 같은데라고 해서 넘어가기 쉬워요. 자, 사실 여러분 이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좋은 우월 전략은 1번이 명확하게 답이 아니잖아요. 시험장에서 2, 3, 4, 5번 오답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얘는 1번이 답인 거니까 곧바로 3번으로 넘어가는 게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왜? 1번이 너무 명확하게 답이잖아요. 그럼 2, 3, 4, 5번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이나 2번에서 정답이 나오잖아요. 3, 4, 5번 보지 말고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어 논리 시험을 잘 보려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체크는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1번을 답으로 치고도 2, 3, 4, 5번을 분석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실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연습이니까 볼게요. 2번. 개체에 유전되지 않는 현질은 자연 선택의 대상이 아닌 거 맞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필요 조건에 자연 선택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1문단에 형질의 다양성은 유전된다라고 돼 있고 자연 선택의 필요 조건으로서 뭐를 말하고 있죠? 자연 선택의 필요 조건으로서 이 변이들이 유전될 수 있어야 한다. 필요 조건이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없으면 자연 선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2번은 명확하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3번 계절 변수는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 판단? 필요 조건에 계절 변수 있나 없나 보면 돼요. 계절 변수 없네요. 필요 조건에.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문단에 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4번 환경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생존만이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일부 생존만이 성공한다. 얘는 1문단을 통해 알 수 있죠. 5번 특정 형질의 서로 다른 개체를 갖는 자손수가 같다면, 자 보세요. 이거 각각 낳는 자손수가 같다면 이것은 뭡니까? 생식 성공이 동일하다는 거죠. 생식 성공 능력이 동일하다. 차등이 아니다. 근데 필요 조건에 뭐라고 돼 있죠? 차등이 있어야 된대. 근데 자손수가 같다는 거는 생식 성공 능력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죠. 낮 생식 성공 차등이죠. 부정이니까 필요 조건이 부정이 되면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겠죠. 논리적으로 당연히. 또 5번도 맞아요. 그래서 2번. 이 문단을 통해서 맞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가 연습이니까 체크한 거고 실제 시험장이면 과감하게 1번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판단하려면 당연히 많은 연습을 해야겠죠.